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로 만연한 봄 날씨, 오늘 따뜻하면서 시원한 날씨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아침 기온입니다. 윤미향 이제 의원이죠. 진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그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 부분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사실과 다른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걸까요? 논란인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진땀 기자회견 그 이후의 논란에 대해서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제는 민간 유인 우주시장까지 열렸습니다. 활짝 우주 택시 타고 달나라 가는 날이 성큼 다가왔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사가 아니라 민간의 우주선에 그것도 사람을 태워서 처음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우주정거장에도 도킹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지구로 귀환하는 임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로켓을 특히나 다시 쓰는 이른바 리사이클, 재활용 기술로 비용을 90%나 절감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비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이지만 얼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던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강렬한 시위가 일고 있습니다. 약탈과 폭력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분노입니다. 백악관 앞에 분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나도 숨 쉴 수 없다. I can't breathe. 숨 쉴 수 없다. 인종차별 미국을 바꾸자라는 목소리와 항의 시위가 30여 개 도시로 번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당한 주에서는요, 야간 통행 금지, 이른바 통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주 군대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잠시 후 영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렇게나 높은데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이 제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마찰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압박 동참 원하는 트럼프. 청와대는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G7 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추가 초청을 한 것이 트럼프의 압박감을 반증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삼성이 공채 시험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렀는데요. 코로나가 바꾼 일상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삼성고시라고도 불리는 삼성의 공채 시험. 타기업으로 이 온라인 시험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가짜의 수강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고시를 온라인 입사 시험을 풀고 있는 모습을 또 모니터로 감시를 하고 있는 모습,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3만에서 4만 명이 응시한 걸로 추정되는데 CJ와 오뚜기도 야,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계 사정은 어떠십니까? 석 달간 기업과 가계에서 대출을 한 대출 규모를 봤더니 얼어붙었던 석 달간 은행빚 75조로 버텼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 대출액이 작년에 3.5배나 급증을 한 겁니다. 29조 9천억 원이 늘어난 특히 중소기업의 이 대출액은 얼마나 중소기업이 지금 절박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입니다. 서재현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 기자이자 정치부 베테랑 기자 출신의 이재명 부장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굳히기입니다. 굳히기. 윤미향 의원 본인도 민주당도 굳혔습니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뭘 굳혔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또 연기입니다. 또 연기.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일파만파입니다. 미국의 상황 잠시 후에 심상치 않은데 영상으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현 도시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의원 신분이 시작된 의원 윤미향의 태세 전환이라는 주제를 꼽았는데요. 사실 많은 조간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윤미향 의원이 이른바 진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은요. 기자회견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의문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의문이고 무엇이 사실과 달랐을까요? 먼저 윤미향 의원의 당시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 한 대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약 2억 8천만 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 3천만 원이며 나머지 약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후원 계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 계좌를 동원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된 내역을 항변하던 도중에 2014년부터 개인 계좌의 내용만을 공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이미 개인 계좌를 동원한 것은 한참 전부터 시작됐었다라고 지적을 하며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진땀 회견 그 이후 정말로 기자회견 내내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전한 의문. 첫 번째, 사실은 진위 논란까지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 계좌 모금이 2014년부터 밝혔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개인 계좌를 모금했다라는 지적들이 제기된 겁니다. 첫 번째는 2012년 3월 8일인데요.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를 후원한다라고 모금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고요. 그리고 2013년 수원의 A신문, 유니언의 남편이 운영하죠. 오사카 조선학교 학생들이 그린 엽서 세트를 5천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역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기자,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2014년부터 얼마가 모였는데 이 중에 얼마는 어디에 썼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지만 한 푼도 나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쓴 것은 없다라고 항변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2014년 이전부터 개인 계좌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의혹이 왜 출발됐는지 봐야 되는데 예. 결국 2012년도에 이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을 했죠. 그러면서 그 비용을 전부 현금으로 했는데 거기에 어떤 정대협의 후원금 일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때 처음에 이제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은 이거였죠. 그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그 자금을 한 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매 아파트를 산 시점과 아파트를 판 시점이 오히려 아파트를 판 게 뒤였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시 말을 바꿨죠. 개인의 적금을 깨고 개인이 예금한 것 그리고 진행이 빌린 것으로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던 겁니다. 이 개인 계좌로 받았던 것이 혹시 유용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이제 지난 29일 날 윤미향 당선자 해명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시점 자체가 경매 아파트를 샀다. 2012년도 그 이후인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명했죠. 총 9개 사업에 개인 계좌를 활용했는데 2억 8천만 원을 걷어서 2억 3천만 원은 그 목적에 맞춰 사용을 했고 남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 다만 정대협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 계좌 이체를 할 때마다 적요란에 꼼꼼히 기록했기 때문에 다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보였는데 근본적으로 알고 봤더니 이미 그 전에 2014년 이전에 개인 계좌를 활용한 게 드러난 거죠. 이게 다 이제 본인이 남편이 운영했던 신문사의 시민 기자 이름으로 기고를 하면서 거기에도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 후원을 요청하면서 개인 계좌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서 오히려
계속 반복되었던 어떤 의혹을 해명하면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윤미향 이제 의원이니까 윤미향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에 2012년, 2013년에도 개인 계좌가 모금에 동원이 됐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2012년, 2013년에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었던 것을 발표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 굉장히 의문인데요. 예. 사실 본인이 개인 계좌를 꼼꼼히 다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려서 기자회견이 늦었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계좌를 분명히 다 봤을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사실 2012년 콩고 내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운동 이런 것들도 이미 그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이 어떤 기억에 혼돈을 일으켰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아파트 구입 자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를 얘기했던 건지 정확치는 않지만 뭐 검찰 수사가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변환봉 변호사님, 네.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집을 사는데 이런 개인 계좌로 모금된 돈 중에 한 푼이라도 들어간 것이 있느냐와 관련돼서 윤미향 의원은 전혀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2014년부터 개인 계좌 모금액을 밝혔잖아요. 지금 누락한 2012년, 2013년 그 개인 계좌도 검찰은 들여다봐야겠군요. 이렇게 된 이상. 그렇죠. 이제 검찰 내에는 이제 이런 것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국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좌 흐름을 보게 될 경우에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국세청에서는 뭐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건 워낙 이제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윤미향 그 의원의 여러 가지 뭐 현금 내역이라든가 계좌 내역을 보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자신의 급여를 저축해서 샀던 것인지 아니면은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돈으로 아파트를 샀던 것인지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뭐 예전에 수입 내역 같은 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금액으로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동안 모아서 아파트를 샀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느냐, 자금 출처가 소명이 되겠느냐를 들여본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신문의 이재호, 배지현 기자의 기사 내용 중에 따르면 윤 의원의 회견에도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한겨레 신문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난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 10일 넘게 윤미향 의원, 당시 당선인이 이른바 잠적을 했었다라는 한 조간신문의 지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잠적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면 적어도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 바로 운전 날짜를 잡아서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잡아서 한 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11일 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총 본인은 6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간도 예정 시간보다 조금 넘어서 한 23분 정도 했고 질의응답까지 있었는데 보면은 대충 쉼터 구입 매도와 관련한 의혹, 그다음에 개인 계좌 사용한 의혹을 얘기했는데 저 이제 현장을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 쭉 봤는데 보면 그냥 일방적인 해명 내지는 주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9건에 대한 그 개인 계좌를 이용한 9건에 대한 것도 9건을 쭉 나열하지 않아서 과연 그 당시에 있었던 몇몇 분 돌아가셨던 할머니들의 상조서 받았던 것도 활용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지, 좀 전에 저희가 얘기한 2014년 이후 개인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것도 벌써 이제 드러나고 이러는 걸 보면 저는 윤미향 의원이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의 주장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고비를 넘어가자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워낙 많은 분량의 복잡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중간에 이제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속 시원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데 결국에는 이걸 밝혀질 거는 검찰의 손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밖에 예. 없었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윤미향 당선인은 이미 이제 국회의원이 돼버려서 임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런 논란 속에서 뭘 얻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2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윤미향 의원은 또 한 가지만 해명을 했어요. 사리 사욕을 채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주장을 계속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가 네가 배신자다라고 얘기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은 전혀
아무런 얘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과연 이용수 할머니는 왜 윤미향 의원에게 배신자라고 했는지, 민주당은 왜 끝까지 의원이 되도록 그냥 놔뒀는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텐데요. 결국에는 뭐 검찰 수사 또 1심 재판 이렇게 흘러가면서 국민들 생각 속에서는 주요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좀 기자회견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김명성 기자는 이렇게 기사에 썼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이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등에서는 윤 당선자가 아파트 값을 치르기 2달 전인 2012년 3월 8일부터 아프리카 콩고 성폭력 피해자 후원을 명목으로 자기 계좌를 내걸고 돈을 거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윤미향 의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돈을 모았고 1995년에 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어떻게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건물을 5번이나 가족들이 현금으로 살 수 있었느냐와 관련된 해답을 들으셨습니다. 의문은 이겁니다. 부부 연소득이 5천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3억 원대 현금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은요, 저축해서 빌라를 구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미향 당선인의 의원의 과거 기고글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2017년 2월 21일 윤미향 의원의 수원 A신문 기고글입니다. 25년 전 30만 원 활동비 받을 때도 10만 원은 저금하며 살았고 50만 원으로 높여받았을 때는 20만 원을 저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요, 급여 낮은 활동가가 2년 동안 3천을 모아 집 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했다라는 답변으로는 이재명 기자, 현금으로 어떻게 건물을 융자 없이 샀고 그리고 그 이외의 예금, 자산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마다 한 5차례 정도 부동산 거래를 했었는데 한 번도 대출받은 기록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현금을 이렇게 많이 모았느냐. 그때마다 이제 윤미향 당선자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저축해서 모은 거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낸 기록으로 추적해 봤을 때 두 부부의 연간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저축을 통해서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매입하고 그리고 딸을 유학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이번에 선관위에 총선 때 이제 등록한 재산 목록을 보니까 예금만 3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약간 산술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기본 자산이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뭐 부모의 재산이 있었는지 이런 건 다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조그만 돈에서도 저금을 하고 이런 것을 본인이 기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쓰이고 그리고도 많은 돈이 남아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명을 요구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개인 계좌로 성금을 많이 모금했던 게 유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번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다시 한번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의혹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 선생님. 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뭐 2억 8천을 걷어가지고 2억 3천은 목적에다 쓰고 5천만 원 정도는 크게 봤을 때 정대협 사업에다 썼다. 요거는 자기가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겠죠. 네. 열흘 동안 많은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좌를 들여다보고 이런 데 대해서 있는 것이고, 이제 94년, 95년 같은 경우에 사실 묻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헷갈릴 거예요. 25년 전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또 무슨 초호화주택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는 뭐 관행적으로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관행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94년, 95년 문제로 이렇게 막 세세하게 들어갈수록 윤미향 이제 의원이죠. 의원은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무관한 문제 아니냐라는 식의 또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제는 결국은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이상한 거 없다. 내가 돈 모아서 했다.
검찰로 넘어가 있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이게 검찰에서 그런 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좌가 예를 들어서 해서 그렇게 윤미향 당선이 말한 대로 쓰여졌느냐. 그리고 이런 계좌를 만들 때 실제로 요즘은 계좌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계좌 안에서 이걸 이제 털고 끝냈느냐.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 평소에 쓰는 급여 통장 같은 걸로 받아가지고 이 돈이 똘똘 뭉쳐져가지고 이게 이 돈이 저 돈인지 모르게 섞였냐? 섞여서 썼느냐. 그런 거로 이제 나오겠죠. 예, 그렇군요. 서지현 부대. 네, 저도 윤태권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곽상도 의원이 뭐 이제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이게 저격수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격수는 정말 그 핵심을 잘 찔러 주셔야 되는데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그 윤미향 이제 의원이죠. 그 당시에 썼던 기고를 믿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비가 30만 원일 때는 10만 원, 50만 원일 때 20만 원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한 것이지 이것만을 가지고 4,500만 원의 주택을 샀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곽상도 의원은 저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93년도에 그 보면 윤미향 그 의원이 얘기한 건 전세 자금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아서 했다고 하면 그 남편이 모았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지인이 하신 건데 저는 아쉬운 게 최초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격수답게 조금 전략을 잘 쓰셨으면 예를 들어 안성 쉼터라든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횡령으로 모는 게 아니고요. 선량한 관리주의로서 의무로서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면은 도의적으로 사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횡령으로 몰아버리면 유미한 그 의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저격수답게 본질, 즉 윤미향 그 의원이 정의연에서 정말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는지 이분에 집중적으로 좀 저격수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의 김웅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증빙자료 제시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시했어야 했다. 법인 계좌가 있음에도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면 횡령이다. 라고 그제 글을 올렸는데요. 그한분 변호사님, 법적인 자문을 좀 주시죠. 아마 이제 저 얘기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니 혐의를 입증하는 건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 자료를 제시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려도 이쪽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해주면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지. 만약 윤미향이 나는 횡령하지 않았다. 검찰이 니네 알아서 수사를 해라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 없겠죠. 그러면 얘기 나오는 얘기가 먼지털이식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겠죠.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다면 윤미향 의원은 내 개인 계좌로 2억 8천을 받았는데 2억 8천이 6가지 사업에 각 사업별로 명세보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는 4천만 원 모아가지고 3,800만 원은 목적의 사업에 썼었고요. 200만 원은 정대에 썼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업에 갔다는 사업 총괄 결사 보고서입니다 해서 그 개인 계좌로 모았던 사업에 대한 보고서라도 제출을 해주든지 영수증이라도 못한다라면 그렇죠. 영수증이 아니라 그냥 이 사업에서 총 4,500만 원 모았고요. 거기서 3,800만 원은 목적 사업에 썼는데 3,800 중에서 요건 어떻게 썼었고 나머지 700만 원은 정대업에 넣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명세서 정도라도 제출을 해서 변호사님 말이 너무 빨라. 천천히. 시간 많습니다. 예.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일단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계좌를 기자들 다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계좌 내역 보시면 흐름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개인 계좌로 8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8가지 각 사업에 대한 명세 보고서가 이렇게 8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는데요. 그중에 4,300만 원은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썼었고요. 나머지 700만 원은 정대업의 계좌 이체한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8장의 사업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 사업 보고서를 보시고 한번 검증해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계좌로 모았던 돈들이 이렇게 사업 보고서 종결되면서 다 정식적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자료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썼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검찰에서 뭐 소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다 들여다보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윤미향 당선이 이 특정 시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통장 하나 파가지고 그거 그대로 쓰고 뭐 예컨대 잔액 386원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게 내 급여 통장하고 뭐하고 생활비 통장 섞여 있으면은 보여주기도 어렵고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지는 거니까
윤미향 의원이 그걸 조금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의문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논란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묻지도 않고 정대협 측이 이른바 셀프 채점을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셀프 채점이고 왜 할머니들께 묻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이게 사실은 새로운 논란인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만약에 이 보도가 맞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안성쉼터 사업 결과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할머니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대신에 정대협 직원들이 셀프 채점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입니다. 할머니들이 이용한 적이 없는 사실상 안성쉼터 아까 서대원 부대가 사실은 이게 본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대협 측에서는 셀프 채점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71점, 상당히 고득점을 줬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안성쉼터 이용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은 F등급을 준 바 있고요. 일단은 정대협 측이 셀프 채점한 내역도 볼까요? 직원 능력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적절했느냐라고 했을 때 10점 만점에 10점 줬습니다. 외부 자원 동원이 활발한가는 9점. 할머니들이 적극 참여했나에 8점을 줬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안성쉼터를 이용한 할머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적극 참여했다. 10점 만점에 8점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이 신문은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상주 직원은 윤미향 의원의 부친뿐이었는데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대협 측은 상주 직원의 자격과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상주 직원은 24시간 함께 생활해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이건 서술형 평가인가요? 서술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부친이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정대협의 중간 결과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들이 매주 수요 시위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어서 안성쉼터로 거주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시간 30여 분 이동 시간 때문에 피곤함을 말씀하시기도 했다라고도 부연 설명을 썼습니다.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할머니들의 의사마저 대리한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할머니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련돼서 상당히 고득점을 매겼다는 것도 그렇고 특히 상주 직원에 대한 서술 평가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안성쉼터를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겠을 때 정의원의 해명은 안성쉼터가 어떤 힐링센터 버스 정류장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거꾸로 할머니들이 오히려 수요 집회 때문에 안성쉼터에 거주하는 걸 꺼려했다. 그러니까 안성쉼터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평가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많이 이용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도대체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평가를 했는데 물론 이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업평가 보고서인데 사업평가는 C등을 받았죠. 공동목지보고에서 F등급은 이제 회계평가를 받은 거고 그런 점에서 이 100점 만점에 71점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C등급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C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나름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 관심을 가진 게 좀 중요한 게 그럼 왜 할머니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할머니들에게 따로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대협의 해명은 이겁니다. 할머니들이 고령이어서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할머니들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대협 정의연 활동은 점점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콩고 내전에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베트남의 우물 파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점점 국제 연대 활동을 강화하면서 그게 회계가 투명했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할머니들이 고령이어서 할머니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그러면 점점 지날수록 정대협과 정의연의 외연 확장 활동들이 모두 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 조사 결과도 결과지만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그 해명은 전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인데 점점 할머니들이 활동에서 소외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성쉼터라는 게 사실은 윤미향 의원이 여러 군데 부탁을 해서 결국엔 현대중공으로부터 받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조선일보가 쓰긴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실에서 요청을 해서 정대협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자료들이 막 발췌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부는 과연 윤미향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답은 없고요. 근데 이제 쭉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직원의 그 프로그램 수행 능력이 적절했는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직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엔 이 안성쉼터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윤미향 의원이 부친만 계셨단 말이에요. 그 부친만 계신 거에 대해서 직원 수행에 10점 만점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알고 있는 것처럼 외부 자원이 적절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는 것처럼 안성 시내에서도 안성 쉼터까지 가려면 하루에 버스 한 번밖에 없고 버스 정류장 내려가지고 또 500m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외부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이 잘 들어가서 9점을 받았다. 이런 것도 웃기는 평가였고 마지막 가서 할머니들 결국에는 안성쉼터 개소할 때 처음 몇 분 오셨고 그다음엔 가시지도 않았는데 할머니들 만족한다 8점 준 거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숭고한 사업에 쓰라고 줬던 돈 마음대로 쓰고 평가 마음대로 하고 셀프로 해서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밖에 안 되니까요. 저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미향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또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정 의원이 안성쉼터를 매입하고 그 관리도 부실했다고 판단되고 그 예. 대신에 피해 할머니 입장에서도 이용을 못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곽상도 의원이 최초의 문제 제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당시 옆에 있는 평균 시세를 보니까 2억밖에 안 했다. 근데 7억이면 고가 5억이나 차익을 발생시켜서 이걸 또 횡령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문제 의혹 제기를 다른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이라면 사실상 이용수 할머니 댁에서 버스를 타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면서 가는 길을 영상으로 찍어서 주변에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그 주변에 쓰레기가 있는지 환경이 어떤지 이걸 해서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조금 해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더 크게 부과하게 될 텐데 처음부터 시세 이게 부동산 아시잖아요. 부동산이 말씀드렸죠. 시세란 게 각각의 가치에 따라 다 다른 것인데 이걸 횡령적으로 몰아가서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누구 전략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 모든 데서 굉장히 예. 비효율적으로 서부 대변인 흘러가잖아요. 말씀이 맞는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곽 의원이나 통합당에서 그걸 더 밀어붙이지 못한 거는 그 정 의원하고 윤미향 당선이 맞다. 그건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처음부터 말해버렸어요. 그 참 안타깝지만 어떡하겠냐. 하지만은 돈 문제는 없다. 라고 일거에 딱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건 윤미향 의원이 금요일날 기자회견 하면서도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평당 전 6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갔고 이게 건평이 60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해명을 하거든요. 예. 최초에 이게 나왔던 매물 가격이 9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산술적으로 그것만 봐도 사실은 60평에 600만 원이면 3억 6천인가? 66에 36? 3억 6천이죠? 예. 여기에 땅값이 한 3,500만 원 정도? 그럼 그거 다 합쳐봐야 한 4억밖에 안 돼요. 조경비 아무리 뭘 해서 인력 보태도 그게 9억으로 매물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이 그날도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9억이었는데 좋은 뜻에 쓴다고 하니까 7억 5천까지 깎았다고만 했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금전적인 문제, 계좌 문제는 검찰 수사 가면 이건 그럼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켜보고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윤미향 지키기에 나서 민주당이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당수 많은 조간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김태년 의원의 이야기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름대로 본인은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계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밝힐 수 없는 것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서 금요일 방송 때 이재명 기자가 민주당이 마치 조국 전 장관 때와 같은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개인 의견을 전망했는데 김태년 의원의 발언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까? 거의 뭐 같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임기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것. 조국 전 장관도 장관 임명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대부분 해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장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한 달 있다 이제 스스로 물러나긴 했지만 결국은 조국 전 장관 때의 수순을 그대로 밟아갔다 이렇게 이제 보였었는데 그야말로 임기를 하루 앞두고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고 나면 지도부가 분명히 대부분 많은 의혹들이 해명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나머지 이제 검찰 수사 넘긴 거죠.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미향 의원도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충분히 해명을 하고 그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전에 충분히 어떤 정리를 매듭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서 결국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이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조간 신문들이 결국 민주당이 윤미향 지키게 나섰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양정숙 당선인에게 취한 태도와 윤미향 의원에게 취하는 태도가 다르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다. 예. 자, 그 이유에 대한 기사도 오늘 사실 조간신문에 대해서 많이 추측으로 쓰긴 했습니다.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단만 뻘뻘 흘리면서 자기 주장만 늘어놓았지 소명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의혹만 더 확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미향 같은 분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아니면 국민이 나서서라도 윤미향 국회의원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할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야당에서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돼서 이 전선을 형성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변호국 변호사님, 네. 지금 조영 원내의 말에 따르면 진땀만 흘렸지 증빙할 자료를 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국정조사 가야 된다라는 게 야당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만 나열을 하고 기자들의 뭐 질문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 이것이 무슨 뭐 소명이냐라는 얘기였죠. 다만 여기서 국정조사를 나오는 것은 조금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윤미향 의원이 정신대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뭐 정권과 유착이 돼서 정권의 비호 아래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라거나 아니면 지금도 현 정권에 나서서 윤미향 의원을 지켜주고 있다거나 그런 어떤 뭐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사유가 있다라면 이게 국정조사 사안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은 한 시민단체의 일탈 내지는 잘못됨에 대한 지적인데 이걸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 괜한 정치 공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뭐 검찰에 대한 외압을 차단해 주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공수처 1호야말로 윤미향 의원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먼저 좀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수처로도 수사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현재 물론 이제 직무상 범죄는 아니까 그건 좀 검토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뭔가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걸어야지 이것이 국정조사로 가게 된다면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식으로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전략을 좀 달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범 여권에서는 선거 때 공수처 1호는 윤석열 총장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윤미향 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일 그렇죠. 수도 사실 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좀 더 재밌게 재밌다라는 표현은 그렇긴 하겠지만 조금 더 뭐 선명성을 부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것이 국정조사 대상이냐 솔직히 저도 납득을 못 하겠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정치적인 실익을 따지지 말아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익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변 변호사님 말씀에 좀 공감되는 게 이게 아마 되게 지지부진할 것이고 검찰에서 무슨 숫자가 나왔을 때도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고의적 횡령은 아니고 이런 식의 공방이 오래 갈 거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갔을 때 야당의 짐이 될 것인가 여당의 짐이 될 것인가 야당이 자칫하면은 자기들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문제 제기해놓고 별 것도 없지 않느냐 똑 떨어지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가면은 정치적 실익으로 따질 때 거꾸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아마 계산대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조국 대자뷰처럼 간다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재명 부장 예측했던 것처럼 조국 대자뷰요? 조국 대자뷰처럼 가는 게 지금 좀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괜히 이념 대결인 것처럼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진실을 확인하는 건 검찰공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들 국민들이 이거를 이념으로 이미 빠져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럼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3심 재판부까지 가면 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거 가지고 가다가 진실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도 떨어지죠. 잊어먹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끌고 가는 건에 대해서 저는 뭐 변 변호사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연 활동을 통해서 윤미향 의원이 과연 개인적인 사욕을 취했느냐는 지금 검찰 조사 개인 계좌 이런 걸로 저는 해결이 될 수 있고 예. 진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 진실마저도 사실은 몇 년 걸릴 테니까 공방을 하다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사람인 저 윤미향 의원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을 갖고 국민들이 선거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건 정치 영역이다. 그건 정치 영역이니까 꼭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 개인적인 계좌 문제, 그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참에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검증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이래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모든 걸 판단되는 걸 다 주지 못했노라고 혹여 거기서 잘못이 있다면 민주당도 우리도 얼마간 책임이 있었노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지난주로부터 넘겨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뒷부분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어요. 앞으로는 후보를 낼 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그다음에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노파심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조국 때와 같다 혹은 조국 대자뷰다라는 의견은 일단 이재명 기자랑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윤미향 의원의 진땀 회견에 대해서 정작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윤미향 의원의 일단 기자회견 중에 한 대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류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별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만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반응도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줄줄 써가지고 그게 뭐냐 제대로 해야지. 이용수 할머님은 사실은 안 보고서 회견을 했잖아요. 윤미향이 사죄 뜻 밝혔다고 하자 무슨 사과를 받나 그런 거 없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윤미향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는요. 할머니들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준 적 없다.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위안부 피해자 B 할머니의 친딸은 지금 우리 어머니도 11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할머니를 앞세워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고 할머니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회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네. 글쎄 지금 뭐 할머니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연, 정대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정대협과 정의연과 같이 활동했던 할머니들의 모임이 있고 또 약간 거기서 비판적 할머니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대협, 정의연도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했던 할머니들과 더 이렇게 관계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 그 정의연, 정대협 활동에 비판했던 할머니들에 대해서 기억의 터에서 이름을 없앴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반응을 보인 할머니들이 이용수 할머니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정대협 정의연 활동과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할머니들의 반응이 주로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7분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전체 반응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앞서서 제기했지만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과정 속에서 회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가장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냥 적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전 사실 아까에도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셨지만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급함이 있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일일이 성찰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제대로 회계도 이렇게 잘 갖추지 못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개개인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다. 이런 이제 해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2012년
출마 때 왜 그걸 만류했느냐 물어보니까 뭐 뉘앙스 같다 이런 거죠. 농담인 줄 알았다 이런 거죠. 자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보면서 아니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의 조급함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하신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2012년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 선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리인들, 그러니까 활동가들에 의한 위안부 활동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 20년간의 정대 활동 속에서 어떤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큰 의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농담으로 알았다? 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대 이재명 기자 말 들어보니까 본인의 출마는 진지하고 정작 대리인보다 당사자 피해 할머니는 진지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렇게 이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이었죠.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끝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이게 조금 중요하지 않게 추측을 해버리시니까. 본인의 출마는 예. 중요하고 할머님의 출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 출마는 다 중요한 것인데요. 예. 그냥 출마 문제가 아니고 이제 논란을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그냥 좀 깔끔하게 했었으면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하지만 사실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의혹이나 또 다른 의혹 확산이 돼버리면 또 이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윤미향 그 국회의원이 이제 저 말씀은 조금 이제 그냥 끝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죠. 저는 8년 전, 2012년이죠. 그럼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84세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윤미향 의원이라면은 할머니와 여기 가까운 사이에 할머니가 고령이신데 답답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지 하고 하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시는구나라고 깊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당하고 저 당하고 다 이제 압박을 넣기 위해서는 뭐 국회의원 뭐 그게 더 낫습니다라고 설명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8년 후에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 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게 어떨까요?라고 설득과 소통과 설명의 작업이 있었다면은 지금 일이 이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자,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란들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3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3인방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 하플에서 먼저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박경미 전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세 번째 하플은 조국 백서가 다시 한번 출간이 연기됐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확진 양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격적인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이 된 국면과 맞물리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였어요. 수도권 깜깜이 감염, 전국 확산 우려. 먼저 특히 제주 단체 여행 확진 사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 경기 안양과 군포 지역의 교회 12곳이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인원수는 12곳 교회를 합친 것만큼 그리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25명, 결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해당 교회의 목사와 신도 등 합쳐 25명이 함께 연합으로 제주도를 방문했어요. 서귀포시 아인스 호텔에 숙박을 했고 관광지 15곳을 방문을 했고 여행 기간에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9명이 주말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포 은혜 신일교회 목사 부부, 안양 일신비전교회 목사, 초등생 손자와 손녀 2명, 2학년과 6학년, 주말 사이에만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해당 교회 3곳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현재 내려졌고요. 확진자가 나온 양지 초등학교는 전격 등교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여행을 갔었던 25명 중에 주말에서 9명이 나왔으니까 25명 중에 나머지 또 확진이 될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이대역 인근의 아나운서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아나 뉴스 클래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명이 추가 확진을 했는데 특히 이 이대 부근은요. 제가
그 윤태곤 실장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의 대학을 나와서 잘 알지만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가 맞물려져 있는 지역이고 상당히 대학생들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또 특히 이대 근처의 학원이라고 하지만 이 부근의 대학생들이 함께 그 부근에 있는 아나운서 학원을 수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재 3명이 확진이지만 더 얼마든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현재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려가 되는 건 변한봉 변호사님 특히 그 제주여행, 집단 제주여행 25명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마스크를 쓰고 관광지를 갔습니다만 벌써 주말 사이에 9명이 나왔잖아요. 이 시국에 왜 돌아다니냐라고 비판을 할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엊그저께도 이제 감염병 전문의와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이 돼서 여기 대해서 충분한 대응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코로나에서 완전히 종식됐다, 해방됐다라고 선언하기는 곤란한 상황이 됐다. 국민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감염 수칙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각별의 생활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30명 이하로 떨어졌다. 10명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청정지역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언제든 이렇게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한 초등학교는 지금 등교가 중지가 됐잖아요. 이 건과 맞물려서. 두 번째 우려되는 사례가 이제 윤태곤 실장님도 그 부근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은 학원이라든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또 저런 학원, 특수한 학원이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학원. 저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앞에서 이제 자취 생활이라든지 하면서 학원 다니는 분들도 그렇습니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대면적으로 언택을 하기가 어려운 학원일 것도 아나운서 같고. 학원이기 때문에 특성상 뭐 마스크 끼고 수업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런 분들한테 뭐 하지 마라 하기도 어렵고 변환봉 변호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차, 7차 이렇게 감염되면은 네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된 거지라고 물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 당국,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수도권에 국한해가지고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2, 3주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또 지역에 가보면요. 지역은 확실히 수도권보다 청정해요. 제 호남 같은 데 가보면은 광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환자가 30명이 나왔는데 누적해서 현재 자가격리나 병원에 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이 서울 사람들이 와서 퍼뜨린다. 이게 박정하 선배도 이제 제주 정부지사 출신이시죠. 예. 이게 관광을 가서 제주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밑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가서 스스로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참 이제 어렵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호남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는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제가 공직자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고 실제로 그 영남 지역에서도 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되게 안전지대라고 해요. 예. 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울먹이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끝난 게 아니다. 특히 제주여행 같은 부분, 그리고 우리 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아나운서 학원 같은 부분, 개인이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중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이런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금껏 이렇게 통제될 수 있었던 주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은경 본부장님의 인품 때문이 아니었을까. 울컥하네요.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정경원 본부장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갑 교수와 정은경 본부장이 인연이 있죠? 네, 맞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때도 이제 메르스를 이제 통제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같은 일을 했던 인연이 있는 것인데 하셨듯이 이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불확실성의 지금 국면으로 넘어가고 누가 퍼뜨린지 모르는 그거에 대해서 공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극심한 시기인데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차분할 수 있었던 것이 정경 이제 본부장께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때 그 진실성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 본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영상통화로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 삶을 한두 달이 아니고 2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메르스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이 부분을 아시다 보니까 울컥한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하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하풀 주인공은 박경미 전 의원인데요. 박경미 전 의원이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청와대의 교육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박경미 신임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을 연주하며 월광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 문재인 정부의 피날레가 월광 소나타의 화려한 사막장처럼 감동을 남길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가 월광 소나타의 사막장에 도달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그동안 조용히 추진하던 정책들이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이재명 기자, 박경미 의원 저도 알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을 했잖아요. 바로 이제 교육비서관으로 간 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면서 대통령에게 헌정하는 듯한 발언이 함께 기사화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논란이 좀 됐었죠. 물론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좀 낯뜨거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사실은 이제 물론 입법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본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적도 있었지만 그걸 굳이 아주 정색을 하고 비판할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직 의원들이 비서관 가는 일도 그렇게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전 정부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전문성을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참 나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교육을 전공했던 박경미 의원이 전 의원이죠. 교육비서관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저는 그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2016년도 민주당의 비례표 1번으로 박경미 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당시에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언론 같은 4차례에 걸쳐서 석사학위 논문을 제자들의 석사 논문을 위조라고 하는 건 뭐하죠? 표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명쾌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비서관을 가는 건 약간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 점을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일단은 그 의혹 수준에서 정말로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박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이재명 기자는 사실은 또 이건 월광 소나타 연주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때도 그랬던 분이 계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일단은 지금 예. 국회의원이 예우를 받는 게 장관급 예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은 1급지거든요. 1급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 때도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비서관으로 오신 분이 제 기억만 해도 한 서너 분 돼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청와대가 대통령 지지도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고 국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렇게 이제 의원을 하시다가도 이제 실무 정책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서관 자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임명하시는 건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의 선출을 받아야 공직에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박경미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딱 그만두고 바로 넘어가는 다음 날 바로 임명이 돼서 청와대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박경미 비서관이 꼭 저런 식으로 해서 출근을 했어야 됐느냐 아니면 좀 텀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의원직을 그만두는 의원 임기가 끝난 날
끝나자마자 바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옮겨갔어야 하느냐. 박경미 비서관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없었느냐. 그렇다면 작년에 월광 소나타를 연주를 하면서 띄웠던 유튜브 영상 때문에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경미 비서관을 굉장히 많이 챙겼더느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림을 왜 청와대가 또 그렸나라는 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의장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석사 제자들에 대한 논문 표적 의혹도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꼭 교육비서관으로 꼭 그분만 찍어서 이렇게 하루도 못 쉬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발탁을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좁은 인재풀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부대. 이제 그런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설명했죠. 이제 그 교육 분야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그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현장 전문가다 보니까 좀 이런 그 어떤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대신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임명했다 그런 거고, 저는 아쉬운 게 월광 소나타 저도 어제 한번 4분 정도 봤었는데 4분 딱 4분 봤습니다. 영상 4분 영상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게 연주는 상당히 잘해요. 그렇죠. 오해하시는 분은 낙선하고 월광 소나타를 이렇게 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간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작년이죠. 11월입니다. 11월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7% 정도밖에 안 하고 부정평가 높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서는 어떤 배경으로 월광 소나타를 했냐고 그 당시 의원이시죠. 한번 들어보니까 임기가 이제 2년 6개월 반 지났기 때문에 월광 소나타처럼 3장인데 1, 2장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처음 했던 그 남북 간의 관계에서 좋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처럼 좀 더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월광 소나타를 친 박경미 전 의원이 청와대 갔다 이렇게 제목을 뽑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예. 월광이 이제 영어로는 문라이트잖아요. 문라이트. 달빛. 그렇죠? 네. 세 번째 핫플입니다. 조국 백서 출간이 연기됐다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됐습니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가 조국 백서의 출간을 3월 말에서 늦어도 5월 그리고 또 7월로 연기했다라고 한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김민웅 추진위원장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일정 연기에 대해서 전체 원고 500페이지가 넘는 데다가 법리 검토 등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라고 연기 이유에 대해서 밝혔고요. 백서의 주요 필진이 교체됐다라는 부분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 김남국 의원은 백서의 필진 명단에서 제외했다라는 거예요.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와 김지미 민변 변호사가 추가됐는데 추진위가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당 기사는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사실은 이재명 기자, 이게 조국 백서를 출간할 때 3억 원 가까이를 모금한다라고 알려져서 그 금액과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모 교수 같은 경우는 3억이면 몇 건을 또 출간할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그 모금액의 어떤 투명성에 관련된 논란도 좀 제기가 됐었고요. 최초 논란이 그거였죠. 나흘 만에 한 8,000명의 후원자들이 모금을 해서 3억 원을 모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친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공정 작가도 아니 그 많은 돈으로 백서 만드냐 말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진중호 교수도 이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만큼 모금을 해서 그만큼을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백서를 만들 것이냐, 그만큼의 백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도 회계의 투명성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처음엔 3월달 발간을 하겠다. 그런데 연기돼서 5월달에 하겠다. 그다음 7월달까지 연기가 됐다는 건데, 뭐 이런 점이 있어 보입니다. 모금에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왜 나오지 않고 제대로 공지하지 않느냐, 막 이런 문제 제기가 들끓는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죠. 모금한 주체는.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아직까지 이제 모금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정의연 사태와 똑같은 거죠. 회계 투명성의 문제 차원에서 어떤 모금을 했으면 그 모금에 걸맞게 활동을 하고 활동에 맞춰서 제때 보고를 한다면 뭐 이런 논란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게, 재미있는 게 이재명 부장 말씀하신 그 지점이에요. 통상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또 관심이 있고 언제 나오냐 이래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이 책을 되게 비판적으로 봤던 분들은
언제 나오냐? 왜 빨리 안 내냐? 아직도 왜 안 나와? 그러니까 빨리 그동안 어디다 나와라 쓰는 거야? 기다리고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참 뭐가 거꾸로 돼 있는 예.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박정화 대변인, 네. 그 김어준, 김남국 씨의 필자가 왜 교체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윤태곤 시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고, 특히 한 가지 논란은 교체대 필진 중에 일명 조국 사태 때 KBS 기자에 대해서 여기자에 대해서 그 여기자를 좋아하는 검사가 많아서 수사 내용이 뭐 술술술 흘렀다라고 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던 사람도 포함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그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그게 이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인데요. 당시에 이제 KBS 일부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기자들이 저 KBS 여기자를 좋아해서 편하게 생각해서 검사가 편하게 생각해서 기자 소스를 많이 줬다라고 비판했던 장용진 기자, 그 다음에 또 민변 변호사가 당시에 원래 8,000명 지지자들 통해서 3억을 거뒀던 그 조국 백서 애초에 공지된 내용과 달리 김어준 씨도 빠지고 김남국, 지금은 의원이 됐죠. 김남국 의원도 빠지고 이렇게 약간 그 논란이 있는 분들이 그 필진으로 변경이 돼서 이미 최근 3월 달에 나왔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변경이 되고 이마저도 그 지지자들이나 이 3억을 모금해 준 사람들한테 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백서의 출간 시기가 늦어지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윤태곤 실장님 말씀처럼 사실 돈 냈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필자가 바뀌고 말고. 그 당시에 그분들은 뭔가 분노에 대한 분출의 표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조국 백서를 보면서 가장 좀 의문이, 솔직히 백서라고 한다면 뭐 어떤 사건 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서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몰아가기로 했었고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었다. 따라서 조국은 무죄다라고 제기했는데 책 나오고 한 두 달 있다 법원에서 조국은 유죄다라고 나와버리게 되면 백서가 꼴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백서를 만든 이유도 없게 되는 거고, 여론재판으로 그러면 법원의 재판 결과가 부정했다는 뜻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조국 사태가 다 끝나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난 다음에 정말 언론이 한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잘못했다, 백서를 만들겠다,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백서를 만들고 돈을 모은다라는 게 지금 사법부 천차도 전혀 끝나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그야말로 화가 나니까 그냥 돈을 모았다라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드네요. 예. 또 공교롭게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많이 했는데 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지적을 해주셨군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도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렸던 그 영상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상당히 많은 주에서 주 군대를 소집했고요. 야간 통금 조치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미국 상당히 많은 주에서 폭동과 약탈 그리고 폭력 시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찰서가 불에 탔고 경찰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고 체포된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을 백인 경찰관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 사태를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저희가 토크 중간중간에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영상으로 보도를 해드리기도 할 텐데 방금 보셨듯이 영상을 통해서도 미국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급박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이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종을 넘어서서 격화가 되고 있어요. 28년 만에 최악의 폭동을 우려하고 있는데 백인 경찰 가혹행위에 숨져서 촉발이 됐고요. 워싱턴, 뉴욕 등 75개 도시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25개 도시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야간에 통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치 70년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백악관 앞에서의 시위도 격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비밀 경호국의 차도 공격받았고요. 보안 요원 등 최소 5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방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등 강경 대응 방침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셨듯이 박정화 대변인,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도 계속 미국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해 드릴 텐데 심각해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미국 뉴욕을 포함해서 75개 도시, 그다음에 심지어는 25개 도시에는 통행 금지령이 지금 내려졌고요. 경찰서 등등이 불에 타고 있어요. 저기 이제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 남성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그 경찰력이 세잖아요. 예. 경찰력이 세서 그 경찰이 그 임무 수행 중에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간 그런 법 적용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발언의 실수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좀 불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방군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논란까지도 있고 트럼프는 일부 그 연방군대 투입을 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 지금 뉴욕 등도 문제지만은 LA 쪽이 우리 한인타운 있는 곳에서는 벌써 이제 그 시위대 말고 뭐 이게 좀 과격해지다 보니까 약탈, 폭도 이 상황까지도 가고 있어서 오늘 제가 방송 오면서도 그 현장에 있는 미국 현장에 있는 교민들이 인터뷰하는 라디오 방송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약탈해 가고 그동안 일궈놨던 그 사업체들이 다 망가지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시위 양상으로 변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변해갈는지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좀 크게 보고 계십니다만 박 대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시위나 이런 소요 사태와 비교했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최근 몇 년에 있었던 어떤 작은 그런 소유에 비견할 바가 못 되는 굉장히 대규모고 전국적이고 긴박하고 또 일부 폭력적 양상도 띠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권력이 제일 그 세다는 미국에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거의 그 뭐 무정부 상태 아니겠어요? 이게 저게 어느 정도 상황까지 계속 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 미국이 저렇게 시위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하여튼 전세적으로 혼란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통금 같은 경우는 우리도 사실은 기억이 있잖아요. 야간 통금. 우리가 했었던 그 야간 통금.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도시 25개가 지금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고 얼마나 더 그게 통행금지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 개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드를 중요시하고 있는 미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개념이 틀린데 그 사람들의 그 이동권을 지금 제한하는 조치까지로 취하고 있을 정도로 저 시위 양상이 굉장히 심하게 번져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무정부 상태에 경찰은 또 너무 과격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충돌의 양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급진 좌파 집단이다 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ut what we are now seeing on the streets of our cities has nothing to do with justice or with peace. The memory of George Floyd is being dishonored by rioters, looters, and anarchists. Radical left criminals, thugs, and others, all throughout our country and throughout the world, will not be allowed to set communities ablaze. We have our military ready, willing, and able if they ever want to call our military. But we can have troops in the ground very quickly if they ever want our military. 미국이 만약에 이 일로 연방의 군대까지 동원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기자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뭐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어디까지 번질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시선으로 다 세계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안을 물론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흑인 청년에 대해서 경찰권이 남용됐다 이제 이거에 대한 분노지만 여러 가지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대적으로 흑인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흑인들이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요소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실업률이 지금 미국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아무래도 흑인을 비롯해 유색 인종들이죠. 예. 그런 분노까지 같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유색인종에 대한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사실상 최대의 정치적 위기겠군요. 그렇죠. 근데 11월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더 강경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주 방위군이라든지 군인 투입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더 계속 악순환될 수 있는 그 정부는 정부대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시위대는 또 다시 강경 시위로 나오고 이렇게 서로 강대강이 맞서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점점 사태가 악화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교민들한테도 한국 교민들한테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가 있었고요. 지금 경찰차가 불에 타는 영상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일 이 시위가 미국의 전주로 확산되는 지금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보셨던 것처럼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 사이의 폭력 양상도 양상이 지금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짚어볼 지점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전 세계 시사하는 것 첫 번째 한 가지는 코로나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화가 나 있고 그리고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은 화를 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우리가 이제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 발언도 그렇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표정이라든지 어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 뭘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그 공권력에 대한 뭐하냐 공권력이 나와가지고 다 정리해야지 라는 식의 이제 여론이 불러일으켜지기를 과연 원하는 건 아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얼마 전에 이제 주로 백인들의 시위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건 음모론이다. 그런 시위에 대해서는 또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충분히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되게 조장하듯이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은 어떨지언정 한쪽편에 드는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회다. 도박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한인들의 안위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직원들한테 도망갈 준비해라. 그래서 딱 하고서 그랬더니 우리 쪽에는 이제 문을 탁탁탁 잠그고 불 탁 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을 젊은이 들어가가지고 큰 나무 가지고 뭐 이제 창문을 보시죠. 경찰들이 일단은 뭐 이제 손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큰 뭐 타겟이나 그런 데에서도 계속 신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혀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이른바 약탈을 당해도 경찰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현지 분위기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흑인을 숨지게 한 그 경찰관 당사자가 부인의 이별 통보를 받았다라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흑인 남성 과잉 진압으로 사망시킨 미국 경찰관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해당 경찰의 부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인 측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유족을 비롯해 이 비극을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라고 부인도 지금 돌아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 대한 면책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미국 경찰 같은 경우도 3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 미국 법조인들은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의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책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 경찰에 대한 제한권이 너무 축소되어 있지만 미국도 너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라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부인 쪽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남편이 정당한 공무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폭력적인 성향의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가 언제든 남편의 폭력성에 따라서 저렇게 희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의 문제겠죠. 근데 트럼프는 앞서 윤 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재선과 연계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시위가 부각되더라도 어차피 나의 지지층은 결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적인 노림수만 보다 보니까 이 사태를 좀 더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의 12살 소년이 애도하는 노래를 해서 전 세계의 많은 네티즌들이 이 소년의 노래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I'm a young black man doing all that I can. My people don't want no trouble. We've had enough struggle. I just wanna live. God protect me. 이게 무반주로 부른 노래
물론 이 소년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는 살고 싶어요 시녀 우리를 지켜주소서라는 이 가사 대목에 전 세계 누리꾼들이 공감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은 건데요. 그 이제 조금 자조적인 이제 노래인 것 같아요. 바치는 노래.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젊은 흑인 남자라고 하잖아요. 예. 돌아가신 분은 사실은 젊은 흑인 상대적으로 아니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 섞인 얘기인데 저는 놀랬던 게 가사에 12살인데 저 어린 소년의 가사가 자기는 사냥감으로 먹잇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어린이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자산이고 거울인데 저런 식의 어떤 가사를 쓰는 걸 보면 사실 미국은 정말 미래가 어둡다라는 거고 어린이 입장에서는 저런 가사가 나온다는 자체가 미국의 현실을 좀 이제 직시하는 단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돌아왔습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신규 확진자가 역시 35명이 늘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 그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윤 의원이 말하지 않은 것 과연 무엇일까요? 왜 말하지 않은 것일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또 바르다 박 선생과 이재명 기자가 함께 2사말로에 출연해서 장식 해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